샤롬에 꽃필 때 오늘은요, 세상에 홀로 남겨져 자립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글과 노래로 표현해 위로를 전하는 가수이자 작가인 모유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든 면에서 유연하고 진실한 사람이 될 청년 모유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탁 가정에서 자라나 보호가 종료된 후 자립하는 과정에서 겪은 경제적, 정서적 아픔을 극복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글과 음악으로 만들어 작가로, 가수로 활동하면서 자립 준비 청년에게 희망을 전하고 계신 멋진 분입니다. 맞죠? 아, 네, 맞습니다. 우리 밝은, 너무 내공 있어 보이는 유진 씨는 지금 독립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20살 때 독립을 해서 올해 제가 30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횟수로는 11년 차 됐고요. 네. 만으로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네. 제가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고 또 데리고 살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 어렵고 힘든 아이들에게도 그 나이에는 부모님이나 이렇게 기댈 언덕이 필요한데 네. 그러한 시기를 우리 유진 씨는 혼자서 네. 꿋꿋하게 이렇게 일어났다는 모습을 보고 참 대견하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밝고 네. 그리고 내공도 있어 보이고 네. 그래서 너무 예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유진 씨를 네. 가수, 작가라고 소개를 했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본인이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아, 네. 저는 숨김없는 말들이라는 에세이를 펴냈고요. 어릴 때부터 좀 글을 좀 쓰고 일기를 좀 자주 썼었는데 그런 게 쌓여서 지금까지도 저의 소중한 좀 자산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씩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책도 내고 지금은 한겨레 신문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립준비 청년의 이야기들을 그리고 제가 겪은 삶을 노래로 풀어내서 글로리피라는 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금방 책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숨김없는 말들입니다. 숨김없는 말들. 무슨 뜻일까요? 출판사에서 이름을 좀 지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지난 살아온 삶에서 제가 겪었던 일들이 한 명의 여성 청년으로서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그런 내용들도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좀 공개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글로 펴내면서 그 부분에 좀 인상 깊게 보시고 제목을 그렇게 지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벌써 데뷔 5년 차 가수인가요? 아이고, 네. 쑥스럽지만. 그런데 어릴 때부터 노래하는 걸 그럼 좋아하셨어요? 아, 네. 가장 어릴 때 기억은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좀 그 경마장이나 뭐 그런 유흥하는 곳에 저를 많이 데리고 다니셨는데 4살 때 제가 아빠 따라 경마장에 갔다가 4살 때? 4살 때.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 보고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그런 속에서 혼자 이제 빠져나와서 광장으로 나갔더니 거기에 이제 간이 무대를 차려놓고 그런 장기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신청을 하고 올라가서 그 당시에 그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곡을 2절까지 부르고 인기상을 타고 이제 내려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4살짜리가 나와서 자기가 손 들어가지고 그때 아버지가 차적했는데? 모르셨어요. 그냥 노래하고 그때 상품으로 연필깎이를 탔는데 집에 돌아가면서 나 상 탔다 그랬는데 이제 아빠 운전하면서 그냥 이렇게 피식 그냥 웃고 그냥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4살. 4살이. 아버지랑 살았던 시절 얘기를 조금 해보면 그때 좀 어땠나요? 상황들이. 어린 시절.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랑 좀 많이 주거지를 옮겨 다녔었어요.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이런 데서도 좀 지냈었고, 근데 주로 정말 그 정착할 수 있는 집이 없을 때는 주로 저를 평일에 술집이나 다방에다가 좀 맡겨두셨고, 또 주일에는 바쁘잖아요. 술집이나 이런 곳이. 그러니까 이제 저를 주일에는 교회. 네. 그래가지고 평일에는 이렇게 되게 세상 속에서 지내고 주일에는 교회 가서. 집이 없었다는 건가요?
없었던 적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이나 이런 것도 그러한 곳에서 자고. 네, 그런데 보면 쪽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잤던. 그럼 어머니는 안 계셨었어요? 어머니는 1살 때 아버지랑 이혼을 하셨고. 1살 때. 기억이 없겠네. 네, 그렇죠. 나중에 다 커서 알게 됐는데 네. 스스로 좀 생을 마감하셨다고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 유준 씨랑은 몇 살까지 같이 살았나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한 10살, 11살 정도. 10살, 11살까지 사시고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네, 맞습니다. 어머니는 살아계신 줄 알고 있었는데 추후에 알고 봤더니 돌아가시고 없었고. 네, 맞습니다. 11살 때부터 우리 유진 씨는 혼자셨네요. 제가 주로 잠을 잤던 그 술집이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거기 사장님이 저를 워낙 예뻐하셨고 그래서 지금도 만나 뵙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연이 됐던 분인데 아버지도 돌아가실 때 그분한테 좀 유진이 좀 부탁한다 이렇게 하셔서 원래는 그분께 입양을 갈 예정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좀 남겨줄 게 없다는 생각이 드셨는지 사랑의 리퀘스트를 마지막에 출연을 하셔서 그 후원금이 들어올 예정인 상태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후원금이 아무래도 좀 금액도 좀 있고 하니까 이제 그 친척 중에 되게 좀 가난한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저를 데려가겠다 하셔가지고 입양을 안 가고 먼저 우선권이 그 친인척으로 가서 위탁가정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가정에서 살 때의 상황은 괜찮았나요? 솔직히 말씀해도 괜찮아요? 아유, 네. 그 위탁가정이 사실 가족들이 다 마음이 좀 아픈 상태였고 그리고 제가 갔을 때 저 말고 자식이 4분이 계셨는데 사실 다 그 기초생활수급 가정에 그리고 제가 오는 거를 가족이 합의를 안 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가도 한참 사춘기인 언니들이 반길 수가 없었고 그때가 몇 살이고 유진 씨가? 그때 4학년 때요. 11살. 네. 그래서 거기는 4명의 그 자녀들이 있었고 네, 맞아요. 유진 씨가 갔고 네. 부모가 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까지 총 7명이었는데 집도 작고 방도 적고 하니까 집에 뭔가 제가 어떤 포지션으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적응을 하려고 했는데 뭐 안방은 당연히 안 되고 거실도 항상 누가 있고 방에는 언니들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항상 집에 불이 다 꺼질 때까지 그냥 밖에서 있다가 좀 불이 꺼지면은 들어가서 잠만 자고 나오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방해를 못 들어가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다들 이렇게 또 공부를 해야 되는 나이의 언니들도 있었고 한참 사춘기인 언니들도 있었고 눈치를 본 거죠. 그렇죠. 예, 들어갈 수가 없어. 아니 가장 그 울타리가 필요한 시기였잖아요. 그 위탁 가정에서 살 때. 근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또 새로운 환경 속에서 스스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시기였겠네요. 그렇죠. 특히 경제적으로 전혀 위탁 가정에서 지원을 못 받았었어요. 못 받았어요. 뭐 하물며 뭐 생리대라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다른 언니들과 그 부모님은 사서 이렇게 따로 어딘가에 숨겨놓고 쓰시고 저한테 이제 안 알려주시고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릴 때 좀 당찼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벌면 되지 이러고 6학년 때부터는 이렇게 가게를 좀 돌아다니면서 혹시 일거리 없는지 그렇게 물어봐서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6학년이? 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되게 좀 성숙하게 생겼어가지고 성숙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때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시작으로 거의 한 23살까지 10년 정도 13살부터 23살까지 아르바이트를 거의 쉬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미성년자로서 일을 할 때 임금이나 이런 건 제대로 받았나요? 그때 당시 제 기억이 시급으로 한 5,000원, 6,000원 했을 때였는데 아무래도
17살부터는 부모님의 동의가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이전부터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저 시급 1,000원만 받아도 괜찮다. 그러니까 저를 써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최저임금에 전혀 못 미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좀 생활을 하고 뭔가 사람답게 이렇게 생활을 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뢰이치에 가서 사정을 해서 그러한 굳은 일을 했다는 거죠. 그 위탁 가정 이야기를 조금 더 좀 듣고 싶은데 거기에 계실 때는 수급을 하기 위해서 비용도 주고 그랬을 텐데 그런 것도 전혀 도움을 못 받았나요? 그게 분명히 명의는 제 통장으로 네. 들어오는데 이제 관리를 부모님이 하신 거고 네. 나중에 그 집에 저랑 동갑 남자애가 있었는데 네. 어느 날 저한테 편지를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봤더니 수원에 사는 어떤 버스 기사 분께서 저에게 후원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편지를 써주셨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너무 늦게 본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안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 근데 그때 저에게 5명의 후원자분이 계셨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찾아가서 저 그 편지를 받았는데 아무런 답장을 못했다. 지금이라도 감사 인사를 해야 되는데 좀 편지를 보내고 싶다 했더니 이미 그 개인정보 보호 그 기간이 지나서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돈을 제가 직접 받고 혜택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은 같은 수원에 살고 있는 어떤 한 명의 얼굴도 모르는 아이를 위해서 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네 그래서 한동안은 좀 버스에 타면 이렇게 약간 조그만한 과자 같은 거라도 해서 이제 기사님도 조금 드리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지는 네. 모르니까. 정말 말만 들어도 속이 상하네요. 그렇게 밖으로 돌면 그 나쁜 유혹도 생기고요. 불량한 친구들도 막 있고 그랬었지 않을까요? 그때 그 돈도 필요하고 그때 친구들 간의 관계는 좀 어땠나요? 그 당시. 그 당시에 사실 뭐 학창 시절에 또 제가 이제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됐을 때 그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오던 저를 이렇게 동네에 어떤 그런 선배가 기다리다가 좀 그렇게 좀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남긴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사실 하루 사이에 그게 동네에 소문이 다 난 거예요. 네. 그래서 학교도 사실 제대로 갈 수 없었고 한동안은 좀 옷장에서 지냈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도 그 일이 일어난 거를 저에게 비난을 했었거든요. 위탁 가정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저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나를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지 내가 피해자인데. 그쵸.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고 너가 그러고 다니니까 그런 거야. 정말 나한테 이러이러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럼 내가 뭐를 잘못했는데?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그럼 하나님은 나한테 뭘 지켜주셨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나요? 그쵸. 정말 딱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나를 보호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허를 단신으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것도 1,000원짜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여잡고 사는 나한테 왜 이러한 일이 있나요? 그럼 그거를 이제 가정에서도 너무 이렇게 안 좋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게 더 내가 아프고. 잘못했구나. 내가 어떻게 했어야 나를 지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저를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위탁 가정에서도 일단 학교도 못 가는데 집에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는 척하면서 이제 옷장에 좀 숨어 있다가 세상에. 왜냐면 생각보다 미성년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미성년자인 특히 여학생이 그 돈도 없이
가 있을 곳이 안전한 없어요. 데가 없어요. 성인이 되면 그래도 뭐 사우나나 이런 데도 좀 자유롭게 갈 수 있는데 그때 뭐 10시만 되면 다 나가야 되고 뭐 낮에도 그때 뭐 돈이 없으면 안전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옷장 속에 있다가 걸렸죠. 이제 옷장에 숨어 있는 걸 걸려서 나 더 이상 여기에 못 있겠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버스를 타고 버스에서는 이제 자도 안전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지. 버스는 또 4번까지 또 환승이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찍으면 5번까지 버스를 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제가 좀 뭔가 회피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랬는지 계속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네, 그래서 그때는 그냥 버스에 타서 종점에 가면 또 다시 바꿔 타고 이렇게 해서 낮 동안 보내다가 학교 끝날 시간 되면은 음악학원 가서 학교 갔다 온 척하고 왜냐면 원장 선생님한테도 저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실망을 주면 안 돼. 네, 제가 그렇게 뭔가 그때 학교도 안 지금 다니고 중학생이에요 지금. 중고등학교 때 네. 그러면 그때 친구들한테도 위로를 못 받고 집에 가서도 괜찮은 어른이 안 계셨고 그 당시에 그러면 유진 씨가 마음을 털어놓을 만한 그런 어른다운 어른은 안 계셨나요? 그때도 그 그린비 사장님과 네. 제가 그분을 큰엄마라고 불렀고 오산에 계시니까 오산 큰엄마 이렇게 불렀는데 네.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분이 네. 또 그때도 뭐 속옷이라든지 양말이라든지 이런 거는 소모품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만나면 항상 조금씩 사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정말 고마우십니다. 네, 항상 저한테 우리는 보통 인연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내려준 인연이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분도 언젠가는 나를 떠날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좀 미울 때 미운 짓을 하거나 좀 속상하게 하거나 하면은 좀 이러다가 서서히 연락 안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끊임없이 저를 이렇게 연락해 주시고 지금도 보고 싶다 이렇게 해주시고 하니까 이게 뭔가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그런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섬에 있는 사람들이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정을 주면 안 받으려고 해요. 네. 왜? 언제든지 떠나버리면 떠나니까. 남아있는 사람만 소가리를 한다고. 우리 윤 씨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가 떠날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를 안 받으려고. 그런데 이제 사람으로부터는 이제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때라도 뭐 교회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는 우리 윤 씨를 도와주거나 뭐 그런 적은 없었나요? 마음이 어려울 때 그때 교회가 좀 규모가 되게 큰 교회였어가지고 거기에 전도사님, 목사님이 저를 참 예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집에서 뭔가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거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찾아가서 그냥 제가 뚝뚝 울고 그러면 그냥 다 안다라는 그냥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다 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고 너는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른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나중에 정말 그 좋은 시부모님 만나서 사랑 많이 받고 살 거야. 이렇게 축복도 해주시고. 큰 힘이 됐겠어요. 그쵸. 다윗도 어릴 때 양을 치고 요셉은 어릴 때 팔려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외로운 시간,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너를 사용하시기 위한 뭔가 계획이 있다. 이런 거를 알려주시니까 그때 받아들였어요? 그때 그것밖에 붙들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이 약간 믿어지지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그때 박주정 선생님 같은 분이 우리 유진 씨 옆에 있었으면은 정말 큰 힘이 됐을 텐데. 정말요. 빨리 좀 오지. 어디 쪽에 계셨었어요? 멀리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만났으니까 잘 지내보기로 하고요.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이길 수 있었던 게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교회를 좀 멀리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아, 그때는 이제 20살이 되고 자립을 했을 때 그때가 한 21살쯤에 그땐 제가 또 고양이란 말이 키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청소하려고 문을 열고 하다가 얘가 그 놀라서 이렇게 6층에서 뛰어내렸는데 그 밑에 외제차가 있었어요. 근데 외제차가 찌그러진 거예요. 제가 뭐 운전자도 아니까 보험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물어주려면 저희 집 보증금 값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물어달라고 했나요? 네,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뭔가 정말 벼랑 끝으로 계속 몰리는 사건들이 생기니까 나 하나님 없이 살겠다. 하나님 믿고 살면 정말 내 삶이 희망이 없다. 그리고 미운 마음이 원망이 막 드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 그냥 돈만 많이 벌고 살 거예요 이러고 좀 한 2년 정도 완전 하나님과 떨어져서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떨어져서 보증금은 없는데 근데 고양이를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렵다고 해서 내가 데려온 친구인데 어디다 보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약간 그런 저와 비슷한 그치. 그런 게 투영이 됐나 봐요. 그래서 얘랑 같이 먹고 잘 수 있는 데를 찾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막 찾다가 결국에는 그 지리산 쪽에 그런 돌담 쌓는 회사에서 한 팀이 파견을 왔는데 거기에서 그 숙식하면서 그 직원분들 밥 해주는 그거를 아는 분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밥 해주는 사람. 네, 밥 해주는 사람. 노지에서. 네. 그래서 그때가 몇 살이시고? 그때 21살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일꾼분들이 엄청 힘이 좋으셔야 되니까 삼시세끼를 다른 밥과 반찬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사실 되게 많이 배웠어요. 혼도 나고 하면서.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 이것까지 해보고 안 되면 돌아갈게요 했는데 그것까지 딱 막히고 나서 이제 백기를 든 거잖아요. 내가 내 힘대로 살려고 해보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 볼 테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끄는지 좀 확인시켜달라.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그날 딱 11조를 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에 딱 제가 딱 낸 거에 10배가 이렇게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됐어요. 다시 돌아와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고 나서 다시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삶이 어떻게 변화가 시작되던가요? 교회 내적 치유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내적 치유에서 그 9가지 양육 패턴을 통해 좀 어떤 어른으로서의 그 양상을 보이는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거부라는 챕터에서 50개의 그 항목 체크리스트가 제가 만점이 나온 거예요. 그게 마음에 고향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부제목으로 표현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어릴 때 아파서 계속 입원해 있었다거나 아니면 이혼했다거나 저처럼 이렇게 돌아가셨다거나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의지를 하지 못하고 계속 그런 거절 감정을 두려워하는 그거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제 미운 성격들이 모나고 막 그랬던 성격들이 그래서 나를 사랑할 수 없었던 그런 내 모습이 원래 내게 아니었구나. 이게 이런 과정 속에서 나에게 찾아온 거고 그걸 알게 되면서부터 좀 희망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회복이 시작된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때 권사님께서도 저한테 우는 게 유익이다. 너는 많이 울어서 그 억울함이 다 쏟아져야 그래야 그 눈물이 그친다. 이러면서 울면은 그냥 계속 울게 하셨어요. 그 내적 치유 강사님이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분 덕에 많이 울고 많이 받아들여지면서 제 안에 그런 가시 같던 정말 그 야생마 같고 고슴도치 같던 그런 저의 가시들이 좀 많이 씻어져 내려가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유진 자매를 만지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결국 대학을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지리산에서 방황하던 소녀가 대학생이 됐나요? 교회에서 그렇게 내척 치유 끝나고 좀 지났을 때 그때부터 이상하게 만나는 분마다 너 다시 성악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희 청년부 목사님도 얘기하시고 그래서 네, 사실 제가 성악으로 그 대학교를 갔었지만 한 학기 만에 이제 자퇴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성악을 한다는 게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혼자 막 아르바이트 하고 해서 레슨비 마련하고 월세 내고 이런 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그때 가르치던 교수님이 저한테 우리 그 좋은 대학교 나온 친구들도 지금 다 그냥 보면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배경이라도 있지 너는 없지 않냐 너 정말 가난해져도 음악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제가 그럼요 라고 대답했는데 돌아오는데 너무 무서운 거죠. 지금보다 더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그때 21살 때 그때 제가 딱 방황을 시작할 그 시점에 그래서 음악을 그만두고 음악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다시 교회 갔는데 또 성악을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저 어떻게 그만뒀는지 알잖아요. 나 무서워요. 나 못해요. 그랬는데 교회 성가대 지휘자님이 저한테 한번 그 자기 연습실로 오라고 하셔서 노래 이렇게 불러보라고 하시더니 내가 레슨 해줄 테니까 대학 가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르쳐 줄게 해서 그때 한 10번 이렇게 레슨 받고 시험을 봤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근데 저 2번은 못해요. 2년 동안 할 자신 없고 이번에 안 되면 진짜 안 할 거예요. 이랬는데 정말 그 10번 레슨 받고 갔는데 대학이 붙은 거죠. 그래서 24살 때 다시 신입생이 됐고 그렇게 해서 너무 신기하게도 제 삶이 다른 길은 다 막혀 있는데 음악으로 가는 길만 이렇게 열어놓은 신기해요. 그래서 진짜 뭐 그런 공모전 이런 데도 그냥 내면 갑자기 우승하고 그래서 그 돈으로 음원 만들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음악하는 걸 이렇게 기뻐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서서히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유진 씨의 길을 쭉 이렇게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조금씩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때 그 일과 공부와 생활까지 다 병행한 건가요?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는 제가 왜 그 13살부터 23살까지 10년 아르바이트 했다 했잖아요. 대학교 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이렇게 대학교 왔는데 알바 그만하고 싶어요. 그러고 왜냐면은 막 손목이나 막 이런 데도 이렇게 너무 어릴 때부터 일을 하다 보니까 아팠고 그리고 그러니까 건강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 그냥 하나님이 저 좀 먹여 살려주시면 안 돼요? 살려주시면 안 돼요. 저는 공부만 좀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저 대학교 왔으니까 좀 대학 생활 좀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리고 정말 알바를 안 했는데 정말 1년 동안 너무 신기하게 저를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가대에서 갑자기 집사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어제 꿈에서 하나님이 너한테 용돈 좀 주라 그랬다고. 진짜. 그렇게 해서 이제 남편분하고 같이 아침에 이제 일찍 돈을 뽑아서 오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디서 이제 갑자기 공연을 하게 되면서 그런 또 페이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근근히 이렇게 딱 꺼질만 하면은 또 채워지고 꺼질만 하면 채워지니까 근데 하나님 이거 너무 간당간당해서 내가 좀 그 심장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입 지출을 조금 계획할 수 있게 덜 힘든 일자리 좀 주세요. 그랬는데 딱 그때 국가 근로 대학생이니까 또 그걸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가 근로는 사무실에 앉아서 그 서류 업무 하면서 책도 읽을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일자리가 있나 이러면서 그렇게 장학생 하면서 대학교를 다니신 거네요. 그때가 맞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겠어요. 그쵸.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보니까 그때는 또 이렇게 막상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때 처음으로 좀 죽어도 안정이 됐어요. 네. 전세 대출 받아서 이제 집으로 들어갔는데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생존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 생존이 해결되니까 네. 그때 이제 뭔가 마음 안에 있던 쓰레기들 온갖 그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가장 올라올 시간이 된 거예요. 맞아, 가장 행복해야 될 시간에 맞아. 그러니까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침에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떴는데 못 일어나지고 그래서 막 그때 한참 너무 살고 싶어서 왜냐면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사니까 내 삶을 인도해 주시지 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나 버리실 것 같은데 라는 그게 있었으니까 아침에 눈 뜨면 바로 산으로 가서 산을 한 바퀴 이게 뛰고 어떻게든 저 지하실에 있는 제 마음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학교를 가고 그러느라고 그때는 제 마음이 지옥에 있어서 감사함을 이제 돌아보니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단계들이 다 있군요. 그러니까 그 환경적으로는 좀 풍족해져 모든 게 네. 마음도 편안해진 게 아니라 이제까지 누리지 못했던 가시와 그 고는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외부적인 요인들이 좀 정리가 되니까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네. 예, 이제 그때 부모 올라와서 느끼는 거예요. 옛날에는 잠재되어 있던 것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 꾹 눌렀던 참았던 것들이 그때 억눌렸던 게. 이런 패턴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렇구나.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왜 지구에 크레이터, 그 운석이 떨어지면 크레이터가 생기잖아요. 네. 그게 사람이 물리적으로 그걸 메우려고 하면 정말 많은 돈과 수고가 드는데 시간도 걸리고 근데 거기에 자연스럽게 비가 오고 물이 고여서 샘이 되면 주위 동식물을 살리는 생명샘이 된다. 그래서 저는 자립준비 청년 친구들은 먼저 상처를 얻은 만큼 먼저 샘이 될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게 생명샘이 되기 위해서 먼저 부름을 받은 친구들이고 그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웅덩이에 함께 물을 채워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유진 씨도 그런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 박준 선생님은 그렇게 살아오셨고요. 네. 네,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겼어요. 네. 제가 만약에 어떤 회사의 대표면 나는 우리 유진 씨를 뽑겠어요. 그 이유는 네. 우리 유진 씨는 지금 30이지만 60에 산 사람만큼의 세상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내공이라고도 하고 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실망할 틈이 없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 스프링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 유진 씨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스프링이 있어요. 왜냐하면 쓰러질 수 있어요. 네. 근데 일어날 수 있는 스프링을 갖고 있고 지금은 작가와 가수이지만 네. 나는 하나를 더 이 일을 하면 정말 잘할 것 같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판단을 해보자면 네. 상담사가 한번 해보십시오. 상담을 하면 우리 윤 씨의 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나는 정말 그걸 권하고 싶을 만큼 공부할 게 늘었군요. 상담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길을 제시를 받았어요. 네. 그럼 유진 씨는 자립 준비를 하는 청년들을 계속 지금도 돕고 계시죠? 네, 그리고 맞아요. 앞으로도 그분들을 도울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저 사실 돕는다는 말이 좀 그런 게 요즘은 워낙 자립지원 제도가 좋아져서 아, 국가 지원이 좋아졌나요? 네, 그래서 요즘 나온 친구들은 정말 준비가 돼서 정착을 잘해요? 나오는 친구들이 있고 네. 그리고 그래서 사실 지금은 그런 자립준비 청년에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위탁가정인데 부모님이 제도를 몰라서 그런 신고를 못해서 똑같은 청년인데 아무런 혜택을 못 받거나 네. 아니면 그런 자립생활관 이런 데서 자란 친구들은 그런 보호종결 확인서가 안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민간 지원도 다 그런 그 서류를 필요로 하거든요. 필리핀 부익부예요. 아, 거기는. 그렇군요. 맞아요. 그 자립준비 청년의 세계에도 정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친구는 뭐 디딤씨앗 통장, 자립정착금 이런 거에서 막 수천만 원을 받고 나온 친구가 있는 반면에 네. 나올 때 50만 원 이렇게 네. 받는 친구도 있고 근데 누가 50만 원 갖고 어떻게 자립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이제는 좀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거를 좀 많이 발굴하는 것 그리고 사실 저보다 너무 훌륭하게 살고 있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돕는다라는 표현보다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네, 맞아요. 그들을 좋은 빛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주는 거.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보는 그 자립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정보를 좀 나눠주세요. 저희 재단이 정말 그 이름처럼 한 사람을 살린 한 사람이라도 이 재단을 만나서 살아간다면 그럼 그걸로 이 몫을 다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이사장님의 철학이세요. 사실 저도 자립준비 청년이면서 거기서 이제 디자인도 하고 사업기획도 하고 하는데 정말 안전한 울타리가 많이 되어주시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연애 잘 이상하게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기도 하고 이것도 사실 이사장님이 어제 여기 온다고 샤론에 꽃필 때 나가니까 예쁘게 입고 나가라 한 번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다. 네. 요즘은 어떤 기도를 많이 하나요? 요즘은 사실 배우자에 대한 기도도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 목사님한테 좀 혼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떠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이 돼서 버림받지 않는 이 베이스로 계속 연애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걸 이번에 좀 전곡을 찌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 말고 함께 세워가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세우고 싶다. 그러고 사실 저희 이사장님은 반대하시는데 저는 입양을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계속 다른 사람 손에서 커왔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그 친구에게 세상이 되어주고 싶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고 그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사실 정말 좋은 기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이렇게 샤론에 꽃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나 어딘가에 출연을 하거나 그런 글을 쓰거나 강의를 하거나 이런 좋은 기회들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왜 세우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게 하셨는지를 잊지 말자. 그거를 항상 하기 전에 기도하고 뭔가 그런 공격이 들어올 때 특히 이런 자리 나오기 전에도 막 그런 마음의 부담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도 지켜달라고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살면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손길을 느끼잖아요. 네. 그 경험들을 좀 나눠줄 수 있어요? 이게 이제는 은혜라는 게 느껴져요. 그 전에는 내가 그만큼 치열하게 살았으니까 그니까 하나님이 모른 척을 못 하시는 거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제 그런 마음에 있는 것들을 싹 꺼내는 그 시간에 저도 정말 그냥 다 놓아버리고 살기도 하고 그런 우울증으로 완전 몇 달 동안 칩거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러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제 삶이 버림받을 줄 알았는데 정말 딱 그 때와 타이밍에 너무 적절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분들은 저한테 뭘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오셔서 건져주시고 좋은 기회 연결해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는 사람이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구나. 왜 아이 한 명을 키울 때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한 마을이.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을을 이미 준비해 주셨구나. 이런 거를 삶에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유진 씨는 하나님한테 저를 줄을 아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를 줄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어쩔 때는 짜증내고 어쩔 때는 또 달래고 저를 줄 아는 사람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래요, 유진 씨. 앞으로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실래요? 되게 좋은 기자님께서 저에게 본인도 어릴 때 그렇게 삶이 힘들었는데 20대가 되면 30대가 되면 40대가 되면 더 삶이 좋아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삶에도 그 고난의 총량의 법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더 행복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이제는 안정이라는 것도 좀 많이 느껴보고 싶고 그리고 저에게 주신 말하고 글 쓰고 노래하고 이렇게 그림 그리는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찾아오시는지를 기록으로 많이 남기고 싶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거라고 믿어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셔서 감사해요. 아, 감사합니다. 유진 씨, 오늘 저희들이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와. 우와. 이게 샤론의 꽃입니다. 네.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샤론의 꽃이 척박한 땅에서 피어나는 꽃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척박한 땅에서 피어난 것만 아니라 향기까지 주는 꽃인데요. 우리 유진 씨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렇게 아름답게 피어나는 오늘의 샤론의 꽃입니다. 네. 네. 앞으로 유진 씨의 앞날에 아름다운 꽃 많이 많이 피우세요.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실한 기도에 항상 응답을 해 주십니다. 네.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도 피어나는 샤론의 꽃처럼 아름답고 용기 있는 분들과의 만남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 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다.